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에서 실용영문법 기초와 연습 과정을 맡고 있는 김지환입니다. 저희 실용영어학과에서는 매년 그 담당 과목별로 그 과목에 관련된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온라인 특강은 여러분들에게 과목별로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조금 더 유발하고, 그리고 학습적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특강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드리는 특강은 이제 실용 영문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영어권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문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영문법을 왜 배워야 되고 영문법이 실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문법을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리딩이나 어떤 라이팅 등에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도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이슈 뉴스를 가지고 그 뉴스 스크립트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문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교시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문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문법들이라고 제가 첫 번째 1교시 제목을 선택했는데,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은 영문법 책들을 접하고 영문법 강의들을 접했는데 그 수많은 영문법 요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정말 실용적인 측면에서 특히 라이팅이나 말하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영문법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고 있다면 영문법을 공부할 때 조금 덜 막연하고 뭔가 영문법에 대한 학습 동기부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일일이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문법이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핫한 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AI죠. 그래서 제가 요즘 AI와 많은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특히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이 AI와 많은 작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도움을 좀 청했는데, 이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어권에서 읽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문법들을 순서대로 알려줘. 그래서 랭크를 매겨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출처와 그리고 어떠한 증빙 서류들과 함께 이 제미나이가 그 영문법 중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제게 그 영문법의 순서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왜 이 제미나이가 영어권에서 이러한 영문법들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 실용 영문법 기초와 연습 강의에서 제가 정말 수업 때마다 강조했었던 바로 기본 문장 구조이죠. 바로 기본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영문법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는데,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나오는 이 영문법에 대한 요소들은 제가 수정한 거 하나도 없이 이 제미나이가 그 서치에서 나온 그 워딩 텍스트 그대로 제가 지금 옮긴 거기 때문에 제가 수정하거나 편집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실용 영문법 기초 과정 중에서 문장 구조와 문장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영어 문장 구조는 5가지로 배웠었는데, 제가 영어 문장의 70%는 이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나 따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도 이 설문조사에서 이 조사에서 이렇게 첫 번째로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영문법 구조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구사할 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한국어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 동사와 목적어의 위치가 반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라는 거,
즉 행동이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이 단어들은 꼭 주어 다음에 쓰셔야 된다. 우리나라 말은 이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영어는 그와 반대로 중간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문을 보시면 The cat chased the mouse. 그래서 고양이가 지금 쥐를 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말하거나 쓸 때 항상 행위자를 먼저 쓰고 이 행위자가 어떠한 행동이나 상태를 말하고자 하는지를 써준 다음에 그 행동이나 움직임을 당하는 대상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뭐 5형식이나 4형식이나 더 길어지는 문장 구조들은 그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 주어 동사 목적어의 기본적인 구조만 알아도 영어 문장의 70% 이상은 여러분들이 말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이러한 문장 구조가 가장 많이 쓰이는 영문법이다. 자, 두 번째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시제라는 건 동사가 나타낼 수 있는 시간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라는 것은 두 가지 민감한 언어였는데 그게 뭐였죠? 바로 숫자와 시간에 민감한 언어라고 했었죠. 숫자와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말할 때는 정확한 시간 개념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가 있고 또는 현재나 과거 두 가지로 보셔도 돼요. 미래와 현재를 하나로 보셔도 되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 미래 진행형 이것들은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완료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시간 개념에는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중에서 미래 완료를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굉장히 좀 심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미래 완료는 일단 여러분들이 제쳐두고 이 현재 완료, 과거 완료를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 완료라는 개념, 현재 완료라는 건 현재 시제에서 이 완료라는 건 과거의 개념이겠죠. 과거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현재 시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 완료는 완료와 과거, 그러니까 두 개의 과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더 오래된 과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이야기, 지난 이야기를 할 때 그 속에서도 더 오래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 완료를 써줍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꼭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건 현재와 과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현재와 과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엄격하게 구분하진 않지만 영어에서는 그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법 요소마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이러한 문법들이 영어권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문법이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동사. 이 조동사 파트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실용 영문법 기초와 연습 과목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품사 파트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품사로 배웠죠? 팔품사로 배웠죠. 그래서 그 팔품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면 이 품사들, 단어들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8가지를 대표하는 것이 팔품사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8가지의 품사들 중에서 뭔가 그 사용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중요도가 많지 않은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9가지 품사로 다시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은 친구들 그리고 실용적으로 실제 사용이 가장 많이 되는 친구들로 제가 다시 정리해드렸는데 그 중에 팔품사에 없던 친구가 지금 조동사라는 친구였었죠. 그래서 조동사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조동사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말하기 쓰기에서는 이 조동사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뉘앙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조동사를 스피킹에서, 라이팅에서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어에 대한 뉘앙스는 정말 큰 차이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odal verb can, could, may, might, will,
would, shall, should, must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수동태. 수동태도 정말 많이 썼죠.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 태라는 거, voice라는 것 자체가 말의 흐름의 방향이었죠. 이 말의 흐름의 방향은 행위자가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능동태였죠. 능동태. 그래서 말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행위자가 행동을 하는 거면 능동태. 반대로 행위자가 행동을 받는 거, 당하는 거면 우리가 수동태를 쓰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수동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쓰기에서도 우리가 수동태를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 회화에서 능동태로 쓰지 않고 수동태를 쓸 때는 조금 더 격식 있고 조금 더 포멀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I'm convinced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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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수동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쓰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니까 수동태도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의 의미는 어떤 행위자나 어떤 행동을 당하는 대상이 행동을 받다, 당하다, 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바로 수동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마찰을 겪고 어떤 문제를 이제 겪었을 때, 만약에 경찰서에 간다라고 했을 때 나는 맞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때렸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맞았다,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수동태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면 여러분들이 당했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시면 The book was written by a famous author. 그래서 책이 was written이라는 이 구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동태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책이라는 것이 썼다일까요? 쓰여졌다일까요? 그럼 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책은 쓰여졌다. 누구에 의해서?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어떤 쇼츠 같은 거를 볼 때도 영어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Hey, I got hurt. 뭐 이런 식으로 뭐 수동태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수동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문, 당연히 의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질문을 해야 되는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경우가 우리가 conversation에서 많기 때문에 의문문이란 친구가 이제 문법 요소로 많이 쓰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문도 마찬가지겠죠. 부정문도 뭐 이다, 긍정문을 쓸 때도 있지만 부정문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정문도 영문법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conjunction, 접속사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우리가 꼭 단문으로 이렇게 단문으로 끊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내가 내러티브나 어떤 스토리나 뭔가를 서술해야 될 때, 길게 이야기해야 할 때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and, but, or, so 이런 친구들로 우리가 문장을 길고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이 접속사라는 건 문법적 요소라기보다는 어떤 품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친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파트는 여러분들이 뭐 문법적으로 뭔가 학습해야 될 영역이라기보다는 각 접속사별로의 뜻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 여기서 조금 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그런 거 보셨나요? though라는 지금 although에서 L이 빠지고 though라는 친구가 문장 마지막에 쓰는 경우가 영어권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뭐지만이라고 하면 돼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kay, we can have Japanese noodles for dinner. I'm not really into noodles, though. 이렇게 뒤에 though를 붙이면 뭐뭐지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거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죠. 이 전치사란 친구들은 조금 경험적으로 익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칙성 있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걸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써야 되고를
규칙성 있게 뭔가 공식화로 외우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전치사가 어떤 뉘앙스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치사는 우리나라 말의 어떤 의미와 1대1로 대응 번역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in이라는 친구를 어디 어디 안에라고 해석을 해서 in이 나올 때마다 어디 어디 안에라고 하거나 오늘 어디 어디 위에라고 이제 뜻을 알고 on이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할 때 어디 어디 위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특정한 의미로 전달되는 것보다는 방향성과 목적을 나타내는 그 역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on이라는 친구는 붙어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친구거든요. 그래서 I insist on, insist가 주장하다죠. 근데 on이 붙은 것은 내가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대한 내용과 붙어 있다. 내가 이 주장에 연결되어 있다. 붙어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전치사를 공부할 때는 이 각각의 의미들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것을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일단 기본적인 쓰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천천히 그 전치사가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다양하게 쓰이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전치사는 혼자 쓰이지 않는 친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 즉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형태 친구들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의 관계성. 왜냐하면 전치사는 그 앞뒤의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e book is on the table. The table과 지금 the book을 지금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방향성과 목적을 함께 보여주면서. 그러면 지금 그 책이 테이블에 있다라고 하시면 되지 꼭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치사는 생각보다 좀 어려운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기본적인 전치사의 쓰임을 배운 다음에 그 전치사들이 어떠한 뉘앙스로 쓰이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독해나 말하기나 어떤 영문법 교재를 통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은 이제 부사죠. 부사는 보통 형용사나 문장 전체 그리고 동사를 수식해 줄 때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쓰기를 할 때 조금 더 풍부하게 이제 표현을 풍부하게 해주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건 의외의 영문법이었는데 조건문이 나옵니다. conditional sentence는 이제 if라는 친구로 뭐뭐 한다면 뭐뭐 할게라는 의미를 가진 친구들인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만약에 뭐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문, 이 조건문은 가정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뭔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if 절로 조건을 내거는 거죠. 그래서 if you come to my house on time, I will give you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되고 if it rains, 만약에 비가 온다면 이라는 조건. 그래서 이 조건문도 어려운 구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나왔죠. 가정법은 그 세 가지 문장 구조를 외우시면 그래서 시간대별로 그래서 미래, 현재, 과거에 따라서 문장 구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가정법이란 친구가 많이 쓰인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부정사. 투부정사 정말 많이 나오죠. 투부정사는 왜 많이 나오느냐? 왜냐하면 투부정사는 모든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죠. 명사적 역할도 하고 형용사적 역할도 하고 부사적 역할도 하고 거의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란 친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동명사란 친구는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친구죠.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라는 친구가 이제 명사적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동사라는 뜻에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을 넣어주고 싶을 때 쓰이는 것을 동명사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간단합니다.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그것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분사. 저는 분사의 쓰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동사를 가지고 그것을 형용사화 시켜서
동사를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데 쓸 수 있는 친구라서 분사를 되게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순형용사를 많이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분사라는 친구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16가지 정도. 원래는 17, 18가지였는데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6가지가 여러분들이 영문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법 내용이다. 다행인 건 제가 실용영문법 기초과정과 실용영문법 연습과정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고, 그리고 실용영문법이라는 이 교과문과 각계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요소들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실용영문법 기초와 연습을 듣게 되시면 정말 실용적인 영어를 말하기와 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 목적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신 영어 영역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말하기 기초 기본 과정에서는 영문법 과정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가장 많이 쓰이는 영문법인 주어, 동사, 목적어,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말하기에서. 그리고 말하기에서는 의문문 중요할 거고, 그리고 말하기에서 우리가 조건문, 가정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영문법을 다루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배웠던 영문법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좀 제약이 있고 관계성이 조금 떨어졌다면 저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실용 영문법 기초와 연습 과정에서는 최대한 실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커리큘럼을 제공하니까 꼭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듣고 한번 어떤 영문법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 부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1교시는 이렇게 마치고 2교시 때는 우리가 실제로 이 배운 영문법들을 가지고 실제 현재 CNN이나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그 뉴스 아티클들을 어떻게 영문법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영문법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